우리 분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속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의, 기원. 우리는 어떻게 왔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진화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도 사실은 좀 진화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분류 책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떤 공통조상에서 왔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오기 때문에 좀 진화의 관점에서 좀 살펴봅니다. 자, 일단은 종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생물에서의 종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생물의 분류 기본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본 단계. 그래서 뭐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지금 생물의 종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종이잖아요. 근데 조금 예전으로 거슬러 가면 린네가 이제 정의한 종의 개념은 형태학적 종이라는 게 있어요. 형태학적 종. 지금은 이 개념이 쓰이진 않죠. 형태학적 종인데 형태적으로 비슷하면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생물학적 종은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짝짓기를 해가지고 짝짓기 해서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는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무리를 같은 종의 무리라고 보는 거죠. 제가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이죠. 자손들 뭐 타이, 곤, 이건 이제 호랑이가 아빠죠. 그 다음에 라이온이 아니라 라이거, 이건 이제 사자가 아빠고, 얘네들은 다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교배했을 때 호랑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호랑이는 계속 또 호랑이 자손을 낳을 수 있지만 타이곤이나 라이거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는 비슷하지만 같은 종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같은 종은 아닌 거죠. 이런 게 이제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보면 사람끼리는 다 같은 종이죠, 그죠? 그러면 같은 종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끼리 결혼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유전적인 어떤 질환이나 유전병에 의해서 뭐 자손을 못 낳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큰 뭐 질병이나 뭐 어떤 유전적 결함이 없다라고 하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같은 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 얘는 이제 당나귀와 노새인데, 당나귀와 수탉나귀라고 하죠. 수탉나귀와 암마를 교배했을 때 나오는 게 노새예요. 이것도 역시 생식 능력이 없어요. 예. 뭐 노새가 뭐 힘이 좋고 뭐 일하기 좋고 뭐 일을 잘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잘은 모르겠고, 어쨌든 노새도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나귀와 말과 노새는 같은 종이 아닌 거죠. 당나귀와 말도 같은 종이 아니고, 노새도 뭐 아까 이제 타이곤 뭐 이런 애들처럼 역시 어디에도 끼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뭐 어떤 종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애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린네가 얘기했던 형태학적인 종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살고 있는 수원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한데 뭐 제가 뭐 이걸 설명했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런 거 설명하면은 그런 친구도 있어요. 수원 청개구리랑 청개구리는 선생님 보면 딱 구분이 됩니까? 못하죠. 저도 모르죠. 뭐 저는 분류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이 분류학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학문이에요. 뭐 요즘에 이제 생명과학과에서는 분류학을 안 해요. 분류학 하는 아마 생명과학과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은 데이터를 인간이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쌓아져 있는 어떤 분리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걸 바탕으로 하지만 그 종이 정말 여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자기가 이제 그걸 동정이라고 하거든요. 동정도 해보고 분류도 해보고 생물학적 특징도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을 요즘은 물론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유전자로 분류를 해요. 유전적으로 누가 더 가깝냐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태도 봐야 되거든요. 그 형태도 봐야 되고 유전자도 봐야 되고 뭐 당장에 뭐 식물 같은 경우는 당장에 볼 수 없는 어떤 뭐 종자 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종자도 봐야 되고 뭐 뿌리도 봐야 되고 잎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이 학문이기 때문에 분류학을 잘 안 하는데 분류학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학 전에 이제 생물학이라고 했죠. 생물학의 어떤 기본 토대가 되는 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분류부터 한 거기서 사실은 생물학이 발달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거 막 다 외우고 뒤에 가서 외워야 돼요. 맞아요. 이런 게 힘들죠, 사실. 자,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랑 청개구리는 같은 과가 아니에요. 같은 종이 아니죠. 같은 종이 아닙니다. 예. 형태적으로는 되게 비슷하다. 뭐 울음소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생활의 어떤 습성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린네가 말한 거는 이런 식으로 형태적으로 비슷하면 같은 종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뭐 대표적으로 또 뭐 이런 것도 얘기하죠. 삭하고 고양 삭을 이렇게 쓰나요? 예, 삭하고 고양이 아니지. 아, 리을 기억이죠? 리을 기억. 얘네들도 같은 종은 아니에요. 예. 삭하고 고양이가 교배해서 생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뭐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 단계를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분류 단계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중학교 때는 뭘 배웠냐면 5개의 체계를 배웠어요. 5개. 그래서 개가 가장 큰 그 범위거든요. 근데 종을 포함하고 있는 속 여기도 나왔지만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계로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서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역이 추가가 돼. 진핵, 생물, 역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5개 체계에서 3역 6개 체계를 배웁니다. 3역 6개 체계. 예. 그러니까 개 위에 역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5개로 배웠었는데 여기를 개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것을 3개의 역으로 묶은 거야.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얘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호랑이는 표범 속에 고양이과의 식육목의 포유광의 척삭동물문의 동물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금강초롱 것은 식물이죠. 전혀 여기서부터 개부터 달라지죠. 개부터. 진핵생물역이라는 건 똑같아. 종자식물문, 뭐 당연히 문도 다르고, 뭐 강도 다르고, 목도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속, 아종,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종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는 거는 뭐 아속이면 속 밑에 있는 개념인데, 이렇게 나누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만 나누면 뭐 8단계잖아요. 좀 애매한 게 뭐 여기 또 있어. 뭐 여기도 좀 있고 너무 많어 생물들이. 그러니까 생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아로 나누기로 해요. 아. 그래서 아자가 들어가는 게 생명과학 원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5단원 할 때 아교목 그래 맞아. 아교목 이런 게 있었거든요. 관목림, 교목림 생각나요? 관목하고 교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교목은 교목보다는 좀 작다는 거야. 보통 그 교목이 큰 나무고 관목이 좀 작은 나무거든요. 한 교목 정도 되면 한 8m 이상 자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목은
한 2m 요 정도, 2m 이하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자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걸 이제 아교목, 어, 아관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속, 아종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호랑이도 같은 호랑인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뭐 인도 호랑이도 있고 뭐 시베리아 호랑이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어디까지 갔냐면 뭐 예를 들면 호랑이가 나왔으니까 사자는 표범속까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속인데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같은 속이면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경우 꽤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표범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표범속에 표범도 있나요? 아, 그렇죠. 표범속의 대표적인 게 표범이죠. 표범속 안에 여러 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화, 속, 목 이렇게 붙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종은 거의 생략해요. 보면 호랑이 종 이렇게 안 붙이잖아요. 그냥 호랑이가 마지막 단계니까. 표범속에 표범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자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명이란 얘기를 할 텐데, 학명은 이제 그 학명을 왜 이게 사실은 참 분류학을 할 때 정말 그 뭐라 그러지?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명을 막 다 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정말 분류학을 하게 되면 이제 학명들을 많이 외우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학명은 이제 안 쓰는 용어를 주로 써요. 이거 뭐 사람이니까 호모 사피엔스 하고서는 여기 린네라고 써져 있는데 속명, 종소명 이렇게 돼 있어요. 속명, 종소명. 이거 쓸 때는 이제 이탈릭체로 쓰는데 기울여서 쓰죠. 이것도 보면 기울여 씁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인쇄해가지고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탈릭체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요? 분리 이렇게 되듯이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응? 뭐 똑같네요. 그러니까 명명자만 이렇게 눕히지 않고 씁니다. 린네. 참고로 이 린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린네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 건 없지만 옛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 한 18세기, 17세기 요때쯤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웨덴 사람이고 식물학자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굉장히 이 업적을 많이 그 인정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분류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분류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데 보면은 그 뭐 학명들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린네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린네가 대부분 이제 발견하고 정리하고 해서 이런 그 이름들을 자기가 붙였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식물들이나 동물들 이런 것들은 거의 린네가 붙였어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그 뭐죠? 그 자귀를 수여받았다고 하나요? 네. 스웨덴에서 그냥 받았나? 영국에서 받았나? 영국 왕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분류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동식물을 이제 지금은 채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수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발표되지 않은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계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명명자에 본인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네, 본인의 이름을 넣어요. 그리고 이 학명에 쓸 때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보면 휴먼 이렇게 쓰면 되잖아, 영어로. 근데 휴먼이 아니라 호모야. 라틴어를 써요, 라틴어. 근데 이 라틴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라틴어, 히브리어 막 이런 거는 그다음 뭐 이집트어 막 이런 거는 다 이집트어가 아니라 상형 문자 이런 건 다 죽은 문자잖아요. 근데 그 죽은 문자를 씀으로 인해서 좀 중립성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에, 어느 나라에 막 속한 어떤 동물처럼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예. 자, 뭐 그렇다고 하는 거고 이 학명은 역시 린네가 이제 고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명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명자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냥 생략을 해도 돼요. 예.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써도 됩니다. 예. 송명하고 종소명 했는데 송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속의 속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는 글자가 이제 종소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렇게 무슨 뭐 특정한 뭐 생물들의 어떤 그 학명을 막 다 외우고 있거나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외우거나 할 필요 없는데 호랑이가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 이 종소명이 제가 알기로는 티그리스. 요거는 알고 있어. 시베리아 호랑이 할 때 그 호랑이가 티그리스예요. 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통수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개통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숫자가 가지 숫자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처럼 그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너 어느 개통이니? 아, 그런 말 잘 안 쓰나요? 어, 무슨 계통으로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옛날 말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가 있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 뭐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그려질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려질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진짜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디가 더 가깝냐 이걸 표현할 때 이제 개통수라는 거를 이제 쓰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진화학적으로 누가 더 가깝냐, 진화적으로 누가 더 가깝냐. 그러면 가까우면은 이제 하위 단계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깝다는 거는 하위 단계까지 비슷하다는 건데 하위 단계가 같으면 상위 단계는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금강꽃초롱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호랑이랑 사자는 일단 종을 빼고 속이 같습니다. 같은 표범속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위에 속이 같으니까 속보다 더 큰 그러니까 과에 여러 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중에 표범속이래. 그러면 일단 표범속은 무조건 고양이과에 들어가니까 이 속만 같으면 그 위에 상위 단계, 이걸 상위 단계라고 하거든요. 상위 단계 분류 체계는 다 같은 거예요. 과도 같고, 목도 같고, 강도 같고, 문도 같고, 개도 같고, 역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속까지 같으면은 정말 가까운 거죠. 종이면 뭐 그냥 같은 종이니까 뭐 그렇고. 근데 금강초롱꽃은 어디서 나눠지냐면 역에서는 똑같고 개에서부터 나눠져요.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통수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자고 이게 호랑이야. 이게 금강초롱꽃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여기가 공통조상이라고 보는 거야. 공통조상에서 항상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 공통조상에서 진화해서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초롱꽃으로 가는 또 다른 공통조상이 뭐 이쪽에 뭐 또 있겠죠, 개통수가. 그 다음에 사자와 호랑이의 공통조상이 여기선 최근에 갈라져 나온 거지. 얘보다는 최근에 갈라져 나온 거야. 금강꽃, 초롱꽃, 사자, 호랑이의 공통조상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조상이 여기서 이제 갈라져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릴라와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조상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한참 전에 분기가 된 거고, 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여긴 최근에 분기된 거니까 사람하고 침팬지가 더 가깝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조금 단순화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거꾸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거꾸로 그린 거 맞니?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A, B,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B와 이거를 유연 관계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연 관계가 가깝다는 거는 분류학적으로 가깝다, 진화적으로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B랑 가까운 애는 A가 더 가깝냐 아니면 뭐 C가 더 가깝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C가 더 가까운 거야. 왜? C와 B의 공통조상은 여기 있죠. 여기서 갈라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B와 A의 공통조상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서 갈라져 나온 거니까 한참 오래 전에, 얘는 최근에, 그나마 최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D와 제일 가까운 건 E죠. 여기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공통조상이 D와 E의 공통조상이 요 뿌리니까. 그죠? 이렇게 보는 게 개통수예요. 뭐 어렵진 않죠. 이 개통수 분석하는 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생물의 특성을 주고서는 이거를 통해서 뭐 개통수를 나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생물들을 뭐 A, B, C, D, E 생물들을 주고서는 뭐 생물의 여러 가지 특징을 주는 거죠. 여기 뭐 핵이 있냐 없냐, 뭐 여기 뭐 광합성을 하냐 안 하냐, 광합성 여부를 뭐 보고, 그 다음에 운동성이 있냐 뭐 없냐 뭐 이런 걸 봤는데, 쭉 특징들을 봤는데 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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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있고 없고 없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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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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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거. 가까운 것끼리 그러면 두 개 공통, 이 세 개를 또 묶을 수 있겠구나. 이 공통조상으로 이런 식으로 묶는 거죠. 자, 뭐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체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이 분류 체계가 많이 변해 왔어요. 그동안 많이 변해 왔는데,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생물은 동물하고 식물이 있어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이계 분류 체계라고 해요. 이게 바로 린네가 처음에 얘기한 린네. 린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물하고 식물이 있다고. 그래서 동물, 식물로 분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계가 나왔어. 3계는 이런 거지. 동물, 식물 있는데 뭐가 있냐면 원생생물. 원생생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원생생물.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5개 분류체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휘테커라는 사람이 분류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우주라는 사람이 분류한 건데, 제가 좀 오래됐는데 한 2000, 지금 2023년이니까 맞나요? 2023년 맞죠? 2017년? 아니다, 15년인가 보다. 15년 정도에 그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있어요. 인천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국립생물자원관 가면, 오래됐네. 벌써 한 8년 됐네요. 8년 전에 갔는데, 여기 가면은 이 분류한 그 생물 전시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류했는데, 이 두 가지 분류 체계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배우지만 5개 분류 체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더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게, 조금 더 심플하게 나눈 게 이거죠. 5개 분류 체계가.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나누는 요 분류 체계로 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개 분류 체계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나 뭐 그럴 거거든요. 보면 원핵 생물계와 원생 생물계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나눠서 보면 여기 위에는 핵이 있는 애들, 진핵 생물인 애들을 이 위쪽으로 배치한 거고, 이것도 지금 개통수로 본 거예요. 이렇게 개통수. 그러니까 원핵 생물계가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가장 이제 어떤 진화적으로 이제 좀 하등한 그런 관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여기서 원생 생물계, 동물계, 균계, 식물계인데, 원핵 생물계는 쉽게 말하면 그냥 세균이에요. 세균들이 여기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핵이 없거든요. 원핵, 원시적인 핵을 갖고 있다. 프로캐리오틱 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프로캐리오틱 하면은 프로라는 게 좀 이렇게 원시적인, 이전에 뭐 이런 뜻으로 보면,
핵이 없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막 안에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예.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이 있는데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식물계는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면서 기관이 발달되어 있는 걸 식물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특징들을 얘기하면 동물계는 광합성을 안 하면서 그리고 가끔 물어보는데 뭐 식충식물들은 광합성 안 하지 않냐? 식충식물도 광합성 합니다, 여러분들. 식물은 다 광합성 해요. 그 다음에 동물도 이제 기관이 발달되고 운동성이 있죠. 운동성이 있는 애들이 동물계입니다. 광합성 안 하면서. 그 다음에 동물계는 세포벽이 없어요. 이게 또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세포벽이 얘는 있습니다. 식물계는. 균계는 그럼 뭐냐? 균사로 되어 있는 거. 몸이 균사로 되어 있고 세포벽이 있어요. 광합성 안 합니다. 얘네들은. 버섯, 곰팡이, 효모가 대표적이죠. 광합성 안 해요. 예. 광합성을 버섯이 가끔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안 합니다. 그냥 분해자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원생생물계는 진짜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핵이 있는 애들은 다 여기다 때려 박았어요. 원생생물계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또다시 좀 분류 체계가 좀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삼역 6개는 그럼 뭐냐? 이거 넘겨서 볼게요. 삼역 6개 보면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세균계. 이거를 진정세균계라고도 해요. 진정세균계. 자, 세균역, 고세균역, 나머지 진핵생물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다 진핵생물역인데 이 원핵생물계만 또 나눈 거예요. 세균역이랑 고세균역이랑. 근데 역에 하나의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동물계, 균계, 식물계, 원생생물계 4개의 개가 들어있잖아요. 이 역에는 1개의 개만 들어있고 여기도 1개의 개만 들어있으니까 총 6개의 개가 3개의 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진정세균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냥 세균계 뭐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진정세균계 이렇게도 얘기하고 얘를 고세균계 이렇게 얘기해요. 고세균계. 예. 고세균계, 그러니까 고세균계는 고세균역에 속하고 진정세균계는 그냥 세균역에 속하죠. 근데 이게 그 진화적으로 유형관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통수를 봤을 때 유형관계를 보면 유형관계가 고세균역,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가 세균역이에요. 여기가 고세균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식물계, 동물계, 지금 이 개통수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계, 실제로 이래요. 균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랑 가까운 애는 이쪽 라인이지 이쪽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공통조상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 밑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고세균은 세균역보다는 진핵생물에 조금 더 진화적으로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 차이는 일단은 둘 다 핵막은 없어요. 보면은 단세포 원핵생물 고세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세균은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세포 원핵생물 세포벽에 펩티도 글리칸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성분이 있다. 독립 종속 영양생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 종속이 많지만 독립도 있어요. 남세균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세포벽 원핵생물이고 세포벽에 펩티도 글리칸 성분이 없고 남세균과 같이 광합성하는 건 없대요. 자, 여기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세포벽에 펩티도 글리칸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말 뜻을 좀 잘 생각해 보면 펩타이드 할 때 펩티도예요. 펩티도 펩타이드 할 때 그거고 그 다음에 글라이칸 했는데 글리코겐 할 때 그 글라이예요. 글리코겐 할 때 그 글라이코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이고 얘는 펩티도라는 건 펩타이드 결합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펩티도 글리칸이 뭐냐면 당 단백질이에요.
세포벽 성분이 당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당 단백질 성분이 있으면은 걔가 고세균계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아주 자세하게 배우진 않아요. 자세하게 배우진 않는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뭐 배우진 않지만, 진핵생물하고 그러면 비슷한 게 뭐냐? 진핵생물하고 비슷한 거는 일단 펩티도 글리칸이 없다는 거야. 진핵생물은 뭐 다 없어요. 진핵생물 안에도 세포벽이 있거든요. 세포벽에, 여기 뭐 나오지만 균계 같은 경우 세포벽에 키틴 성분이 있고, 식물계 같은 경우 셀룰로즈잖아요. 그죠? 원생생물계는 세포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계는 없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펩티도 글리칸 성분은 없어요. 무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핵생물의 그거는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그 DNA가 사람의 세포 이제 얘기할 때 했지만 우리 뉴클레오솜으로 이제 그 염색체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고세균 중에 일부는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 건 진핵생물하고 비슷하죠. 근데 얘는 없어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게시 코돈 할 때 AUG로 시작되고 얘가 메사이오닌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모든 생물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세균역에서는 메사이오닌이 아니에요. 메사이오닌이 아니라 메사이오닌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포밀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게시되는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고세균은 메사이오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비슷하죠. 그런 게 좀 비슷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만 알면 되는데, 그 RNA가 스플라이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진핵생물처럼 막 그 인트론이 엄청나게 뭐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일부 가지고 RNA 스플라이싱도 하고요. 그 다음에 RNA 폴리머레이즈 구조도 진핵생물하고 좀 비슷해요. 뭐 참고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다음 시간에 뭐 얘기할 텐데, 고세균하고 세균하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일반적인 세균은 그냥 진정세균계에 들어가고요. 고세균은 요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고세균 같은 경우는 극한 환경에서 사는 세균, 요런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호열균, 극하게 뜨거운 데를 좋아하는 그런 세균. 그 다음에 극호염균. 염이라는 건 이제 그 소금기죠. 그래서 염분이 높은 데서도 이제 잘 사는 애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뭐 요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